자, 654페이지, 자, 통제 유형. 아까 제가 기본적인 틀은 말씀드렸고, 자, 먼저 외부 통제부터 내용을 보겠습니다. 박스 밑에 외부 통제 나와 있죠. 이건 이제 민주 통제라고도 얘기하고, 타율적 통제라고도 얘기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건 제가 외부적 비공식이 있고, 외부적 공식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외부적 비공식을 대표하는 게 바로 민중 통제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 민중이 통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기억난 거 보자. 민중통제 유형이 쭉 나와 있죠. 선거, 여론, 시민참여, 이익단체, 정당, 그 다음에 NGO 이렇게 나와서 나왔죠. 비정부 조직을 NGO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두 번째를 길버트는 예외적으로 정당만을 공식적 통제로 파악한다 이런 말 적어놓고 있는데 그 중요한 지문 아니야. 보지 마세요. 이건 비판이 많아. 오히려 여러분들 선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이라고 하는 법에 근거하여 통제하는 게 라는 게 하는 거지. 그래서 선거제도가 오히려 공식의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학자들 자체에서 계속 여러분 논쟁이 있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본에 나온 내용들 뭐 정당만을 공식으로 본다 그런 거 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은 그냥 민중통제에 속한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대신 이제 선거가 갖고 있는 의의가 있죠. 거기 니은본에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일반 국민이 행정에 대해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통제, 그건 이제 선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럼 이제 쭉 내려가서 여러분들 1번 나온 거 봐. 거기 아까 제가 비정부 조직 NGO 얘기했죠. 그 NGO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제5의 권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5의 권력에 의한 통제, 그러면 지금 얘기한 NGO에 의한 통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줄 보시면 사회의 목탁이란 말이 나와. 우리가 매스컴을 보통 사회의 목탁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매스컴이 한 통제, 그걸 사회의 목탁이 한 통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만 유의하시면 되겠죠? 자, 내려가서 여러분들 외부적 공식. 자, 이를 대표하는 것들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입법통제, 사법통제, 옴부즈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자, 입법통제를 얘기할 때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입법부를 행정에 대한 제1의 통제자라고 보통 얘기를 해. 그래서 두 번째 줄 행정에 대한 제1의 통제자 이렇게 놓았고, 또 입법부를 행정부를 국민을 대신해서 감시하는 강아지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감시견이라고도 얘기해요. 여기 보시면은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럼 입법통제 주요 내용 나온 거 보자. B번 나온 거 보시면은 법률 제정하죠. 주요 공공정책 결정. 지금 정책 결정은 뭡니까? 정책 결정은 여기 보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앞으로 행정하기 위해서 정책 결정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입법 활동이 있고 의결 기능이 있어요. 이걸 정책 결정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 보자.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야 안 해? 이게 의결이야. 입법부가 법률을 제정해야 안 해? 하죠. 이 두 개를 보통 정책 결정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여러분들 사실 세 번째 줄에 그 중간에 법률 제정 나왔고 옆에 예산 심의 결정권 나와서 안 나왔어? 심의 결정이 심의 의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그 중간에 있는 공공정책 결정권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굳이 얘기하면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국정감사 국회에서 해야 안 해요? 국정조사 하죠.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차이점은 국정감사는 정기감사고 국정조사는 수시감사야. 국회에서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국정조사를 얘기합니다. 국정감사는 정기감사를 얘기하는 게야. 자, 그 다음 나온 게 고위공무원에 대한 뭐로 나왔어요? 임명동의권. 아까 국회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동의권 갖는다 안 갖는다? 갖는다. 그거겠지. 또 국무총리 국무위원회 해임 건의할 수 있죠. 고위공무원들 출석 요구해야 안 해요. 출석 요구권이 있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한다 그랬죠. 아까 인사청문한다고 얘기 예산했어요. 했죠? 자, 뭐 기타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입법 통제에서 꼭 가져갈 게 옆 페이지에 위에서 5번째 줄 끝에 D가 나온 거 봐. 아니 D 나온 거 보자.
자, 가장 민주통제면서 민중통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거 입법통제예요. 민중이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야, 우리가 직접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국회의원 뽑아가지고 행정부 감시 통제시키자 해서 입법부가 탄생한 거 아니야. 그래서 민중통제의 한계를 보완한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입법은 최근에 행정의 전문성에 의한 제약이 있어요. 행정은 과거 어느 때보다 전문성이 심화가 돼야 안 돼. 그러니까 통제할 때 제약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또 이 국회의원들이 여러분들 이익 집단에 포획돼 가지고 특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경우가 있어 없어? 거대한 삼성이라는 회사에 포획돼 가지고 삼성 자체를 옹호하는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많잖아. 이게 지금 얘기한 특수이익을 대변하는 비대표성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삼성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 여러분들 뭐 기업도 있겠고 여러 이익 집단도 있어 없어? 있겠죠, 여러분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부의 비대칭성. 자, 국정에 관한 정보는 누가 장악해요? 행정부야, 국회야? 행정부가 장악하고 있잖아. 국가 운영에 관한 정보는 당연히 행정부가 장악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통제하려고 해도 통제에 제약이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입법통제 한계까지 내용 좀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니은본의 사법통제라는 거 보자. 사법통제를 얘기할 때는 행정 업무 수행상 시민의 권익이 침해를 받았다. 그럼 이를 구제하게 한 각종 행정쟁송제도, 그걸 행정소송이라고 해야 하네. 하죠, 이게 있죠. 또 하나, 자, 여기 보자. 우리가 20세기를 뭐라 그래요? 행정부가 힘이 센 행정국가라고 얘기하거든요. 20세기. 19세기를 뭐라 그래? 입법부가 힘이 센 입법국가란 말을 쓰지. 그럼 행정부가 힘이 세다는 것은 입법부가 담당했던 입법도 행정이 한다. 그걸 보통 우리는 행정입법이라 그래요. 뭐라 한다? 행정입법. 행정부가 입법한다 그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대통령이 뭘 만들어? 명령 만들죠? 총리가 총리령 만들죠? 그리고 여러분들 각 장관이 뭘 만들어? 부령. 이 부령을 뭐라 그래 다른 말로? 규칙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럼 이러한 행정입법들, 명령이나 규칙 자체가 나온 거 보자. 헌법이나 위헌, 위법,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법부가 다 조사하고 판단을 내려야 내려. 내리죠. 위헌 여부는 어디서 판단을 내려? 헌법재판소. 위법 여부는 법률에 위배되는지 그것은 대법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사법통제제, 여러분들. 자, 그냥 사법통제를 얘기할 때는, 자, 여기 보자. 다시 보세요. 아까 제가 위법을 뭐라 했어요? 위법을. 자기라 그랬죠? 기억나요? 편법 부당을. 부작위라 그랬잖아. 그치? 이걸 위법. 이건 편법이나 부당. 그러면 사법통제 대상은 위야 아래야? 위를 대상으로 해? 아래를 대상으로 해? 사법통제를. 이거지. 이것만을 다뤄. 이걸 못 다뤄. 이걸 못 다루는 것을 소극적 통제라 그래. 거기서 거기 소극이란 말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그리고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사후에 판단 내린 게 사후구제의 성격. 또 여러분들 사법통제 행정소송할 때는 여러분들 법원에 공탁금도 거래해야 되겠고 여러분 변호사 선임도 해야 되겠고 소송 절차가 복잡하고 경비할 시간이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죠. 자기만을 대상으로 하지 보자기 다룬다 못 다룬다? 못 다룬다. 또 행정의 전문성에 따른 제약이 있어 없어? 있죠. 법적 책임 자체는 어서 사법통제, 사법부에서 하지만 국민적 정세에 부합했는지 여부는 사법통제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죠. 국민적 정세에 부합해야 할 책임, 아까 정책인 책임이라고 계산했어요. 했죠. 그 정책 책임의 중요의 한계라고 하는 단점이 내포되어 있는 건 사법통제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암기할 생각하지 마시고 읽고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입법통제나 사법통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옴부즈맨이라는 제도가 탄생을 하는데,
자, 옴부드란 말은 스웨덴어로 대리인, 대행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왕 자체가 자리에 없을 때 국왕을 대신해서 국정을 감찰했던 호민관이나 행정감찰관 이런 사람들을 옴부즈맨이라고 얘기했어요. 호민관은 뭐야? 백성을 보호한다 그런 말이에요. 호민관. 암행어사랑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웨덴의 암행어사 제도에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자, 거기 이제 네 번째 절 1809년도 스웨덴에다가 미줄 최초로 채택. 그다음에 여기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이 국가들을 뭐라 그래요? 북유럽 국가라 그러죠? 북유럽 국가에서 다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의 옴부즈만 제도가 여러분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1995년도 4월 달에 김대중 정부 때죠. 국민고청처리위원회라고 하는 한국형 옴부즈만 제도가 탄생을 했고 이명박 정부 때 이게 명칭이 바뀌어 국민권익위원회 요새 많이 얘기하잖아요. 김영남 뽑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영남이 만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국민권익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행정에 대한 통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유일하게 스웨덴식의 옴부즈만 제도하고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는 내용에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그 차이점 문제 등장을 했죠. 그래서 먼저 스웨덴식 옴부즈만 제도를 보고 그리고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성격 간략히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한 전제가 없는 한 옴부즈만 제도를 얘기할 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스웨덴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웨덴식. 그걸 보통 옴부즈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하단에 첨삭제도의 스웨덴 중심으로 한 옴부즈만 제도의 보편적인 특성 나온 거 봐. 자, 일단은 제가 1809년도 스웨덴에서 탄생했다고 말씀드렸고, 자, 3번을 먼저 보자. 3번 뭐로 나왔어요? 의회의 기관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 입법부 소속의 공무원을 여러분들 옴부즈맨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기관이라 그래. 이걸 다른 말로 입법부형이라고도 언급을 하죠, 여러분들. 일단 의회의 기관에다가 밑줄 쳐놔. 근데 하나 유의할 게 입법부 의회에서 옴부즈만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갖고 있는 거지 옴부즈만의 활동을 간섭하거나 지휘 감독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2번 당파성이 없는 어떤 여러분들 특정 정당에 예속되어 있으면 그 정당에 의하여 여러분들 통제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안 많아? 많겠죠. 그래서 당파성이 없는 초당성을 전제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에 정치적으로 독립된 불편 부당의 기관, 쉽게 정치적인 중립이 보장된 기관 옴부즈맨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나온 거 보자. 옴부즈맨을 이용할 때는 아주 신속하게 공정하게 비용도 거의 안 들어가 저렴한 처리가 가능하죠. 그 다음 페이지 자 6번의 별표. 옴부즈맨은 국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조사하기도 하고 자발적 직권적 조사도 가능합니다. 6번의 별표 돼야 돼. 자, 7번 편 잘 보세요. 옴부즈만은 행정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잘못된 점 건의하고 비판하고 조사 결과를 외부로 공포할 수 있어요. 매스컴을 통해서 공포도 합니다. 그러나 행정행위를 직접적으로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가 없어요. 즉 직접적인 통제권이 아니라 자 밑줄 간접적인 통제권만을 갖고 있다. 그런 말 나와 안 나와? 저 표현 중요하죠. 근데 가로 안 나온 거 봐. 그래서 옴부즈맨을 뭐로 나와? 와칭 도구 이드아우티스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여러분 아까 제가 와칭 도구는 뭐야? 감시견 그런 뭐야? 입법부. 근데 뒤에 이건 뭐가 붙었어? 위드아우티스야. 이빨 없는 감시견이야. 그냥 감시견이 아니라 이빨 없는 감시견. 여러분 새끼 강아지. 강아지한테 손가락 물리면 손가락이 아파. 여러분 간지러워. 집에 강아지 키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에 손가락 커요? 그 이빨을 뽑아놓고 말이 좀 이상하다, 여러분들. 하여간에 강아지한테 손가락을 물리면 여러분들 간지럽잖아. 이게 그래서 이빨 없는 감시견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감시견은 뭐야? 입법부고 좀 틀리지. 됐어요? 자, 그리고 8번도 굉장히 중요해. 여기 보세요. 아까 제가 사법통제는 요거 가면 돼. 뭐만을 대상으로 해서 사법통제? 요거. 근데 옴부즈만은 이것도 대상으로 해. 그럼 이것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소극. 이것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뭐야? 적극. 그래서 나온 게 적극적 통제란 말이 나와 8번에.
그러니까 여러분 혼동을 많이 해요. 간접적인 통제이긴 하나 적극적인 통제예요. 혼동하지 마세요. 틀린 거야. 간접과 직접 대별되는 거고 적극과 소극 대별되는 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적극이야. 그렇지만 간접이죠. 선생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걸 위법 여부를 합법성 여부를 따진다 그래요. 뭘 따진다? 합법성 여부. 요쪽에 부당 부작위 이걸 따지는 것을 함목적성 여부를 따진다고 얘기합니다. 아래를 따지는 걸 뭐라 한다? 함목적성 여부를 따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놈하고 요놈을 대상으로 통제하는 거야. 지금 얘기한 바로 뭐다? 국민권익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옴부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 계속 보겠습니다. 656페이지. 자, 9번 나온 거 봐. 자, 거기 헌법기관에다가 밑불. 헌법에서 위치를 명시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태 얘기한 것은 바로 뭐다? 스웨덴 본질적 옴부즈만 제도예요. 자, 그럼 물어보자. 아까 한국의 옴부즈만 제도 뭐라 그랬지? 국민권익위원회. 자, 그럼 657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와. 657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나온 거 보자. 우리나라는 틀려. 자, 우리나라 맨 앞에 개념. 어디 소속이야?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자, 국무총리 소속이니까 한국은 행정부형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그죠? 적지 마세요. 좀 이따 나오니까. 국민의 고충사항을 제3자 입장에서 신속, 간편하게 해결해주는 일종의 옴부즈만 행정부형. 뭐 지방정부에도 여러분들 별도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밑줄,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지방 주민들의 각종 고충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럼 이제 국민권익위원회는 거기 세 번째 줄. 자, 헌법기관이 아니라 모르나 법률상의 기관이야.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 설치가 이루어져. 그래서 법률상의 기관이란 말을 써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본질은 신청과 자발적 조사를 다 한다 그랬지. 이것은 뭐만 담당해? 신청적 조사만 인정이 돼. 신청적 조사만 인정이 돼. 근데 여러분 현재 보자. 내가 방금 전에 신청적 조사만 인정이 되고 자발적 직권적 여러분들 조사는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근데 이름하고 혼동을 많이 하는 게 제가 조사라 그랬잖아. 한 적을 넘겨보세요. 자, 그리고 하단 각조 반가로 4번. 다만 원한 거 보자. 권익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폐업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 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밑줄 직권에 의한 조정 밑줄 조정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조정이란 말이 나오죠. 조사가 아니라 조정이야. 직권 조정은 인정이 되는 게야. 알았어요? 직권적 조사는 아닙니다. 왜 말장난이래도 이거 시험제라면 10명 가운데 7명, 8명 틀릴 거예요. 보통 학원서 강의하는 선생님들도 이거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직권 조사는 안 되지만 직권 조정은 가능한 거예요. 그 말장난 같지만 내용 좀 숙지해서 가져가시고. 자, 다시 원위치 607페이지. 자, 그리고 위에 행정부형이라고 나와. 행정부형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본질의 옴부즈만은 헌법기관, 신청 플러스 직권적 조사, 세 번째 입법부형 얘기했지. 근데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는 틀리지. 자, 그리고 이제 거기 그 밑에 표현도 굉장히 중요해. 나온 거 보자. 감사원 및 행정심판 등과의 기능 정복을 최소화하기에 밑줄. 감사가 이미 착수된 사항, 또 행정심판 소송 자체가 진행 중인 사항, 이건 관할령에서 제외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얼마나 문제력이 좋아 지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가 이미 착수한 사항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할 수 있다. O의 X야. X지. 그죠? 자, 그리고 봐봐. 행정부 소속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밑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감사원,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도 대상에서 제한다 한다? 한다.
한다. 선관이 들어가 있네? 감사원도 들어가 있네? 현재 보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감사원을 뭐라 했냐면은, 이거 회계검사기관 아니야. 경남의 행정감찰기관이고, 이걸 제가 뭐라 했죠? 머리도 윗상자야. 머리 위에 있는 조직이야. 두상조직.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지금 얘기하는 우리나라 이제 직제에 전반적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각 부처 위에 그 위에 있는 조직이야. 옥상, 옥에, 옥이야 또.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세다 안 세다? 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러분들 조사할 수가 없어요.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표현 좀 숙제해서 가지고 가야 돼. 알았죠? 거기 지방의회도 아니다. 알았냐? 자, 난 구성 나온 거 봐. 1번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미죠. 근데 부위원장이 몇 명이에요? 부위원장 3인입니다. 일단 그렇게만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가세요. 선생님 이쪽은 좀 외울 게 많은데요. 이건 좀 외울 게 많아.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봐. 자, 거기 들어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한국의 옴부즈만 제도 이름 뭐예요? 잘했어요. 행정부형이에요? 입법부형이에요? 법률상의 기관이에요? 헌법기관이에요? 법률상의 기관. 신정적 조사만 인정이 돼? 직권적 조사도 인정이 돼? 신정적 잘하잖아. 여러분들 이미 감사가 착수된 사항 조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행정심판 소송이 진행된 사항 할 수 없다. 행정부형이라 국회 조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법원 조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헌재 조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중앙선관 조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감사원 조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지방의회도 조사할 수 없다. 지금 다 알잖아. 왜 다 알까 여러분들? 조금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집중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선생님 저 집중해 지금은 이해하는데요. 2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계속 우리가 인지에 남기 위해서는 자 여기 보자. 행정학 공부는 집에 가서 외우지 말고 스킵하듯 3번 읽어보면 돼. 오늘 배운 거. 외우지 마. 스킵하듯 3번. 배운 것만. 정독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째려보고 막 정독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잠이 와. 그러니까 밤에 잠 안 올 때 편해봐. 수면제야. 그냥 여러분들 배운 내용만 스킵하듯 3회독, 4회독만 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알았냐? 그리고 여기 보자. 공부 벌써 1회독, 2회독 하신 분들은 뭐냐? 그 뒷부분 각 편마다 기출문제 쭉 나와. 그 기출문제는 최근 기출문제야. 기출문제 다 풀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기출문제 풀 필요 없어. 처음 하시는 분들 왜 하지 말라 그러냐면은 행상 문제는 앞에 이론에다가 뒤이론 접붙여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있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떡합니까? 좌절해. 그러니까 이거는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문제 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받고 다시 여러분들 교재 656페이지 상단. 자, 그럼 여태 얘기한 건 바로 뭐냐? 외부 통제에 관한 내용들, 민중통제, 입법, 사법, 옴부즈만 4개를 다 학습을 했어요. 이번에 이제 내부 통제예요. 656페이지. 내부 통제를 자율적인 통제, 행정 관리 통제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 내부적 여러분들 공식적 통제에 관한 내용이 좀 나오는데 외우지 마시고 이건 각종 여러분들 법률이라든가 법규에서 보장된 걸 내부적 공식이라고 얘기했지? 보자. 행정수반. 여러분들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지위와 역할이 나오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트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 뭐야? 각 장관들의 역할과 기능들 다 정부 조직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나오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구, 제도, 절차, 규정에 의한 통제. 선생님 보세요. 정부혁신본부 기구는 행정안전부 산하기구야. 행정안전부 산하에 정부혁신본부가 있어. 그러면 행정안전부는 산하에 있는 기구 누굴 통제?
정부혁신본부를 통제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게 기구 통제야. 이해했어요? 자, 1번 조정기구 계층제 위원회에 의한 통제. 조정기구는 선생님 보자. 부처별 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부처별. 그러니까 각 부처의 차관들이 만나가지고 업무들이 마찰이 있는 경우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럼 거기서 만나가지고 우리 마찰 이렇게 해결합시다 해가지고 해결한 내용에 따라서 각각 갈등을 다 해결해야 돼. 업무 조정돼야 되겠고. 그러면 부처별 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그대로 여러분들 조정을 해야 한다. 그 자체도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통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정기구에 의한 통제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정책과 기획 관리 통제, 시업본, 교차 기능 조직. 자, 교차 기능 조직 한번 읽어봐봐. 행정체 전반에 걸쳐 관리 자격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 조직단이 결합해서 나왔고, 옆에 조직 인사 재무에 관한 관리. 뭘까? 이게 각 부처에 있는 총무과라고 있어요. 총무과. 근데 요새는 여러분들 총무과에서 총무란 말이 일제 잔재가 아니야. 그래서 총무과란 말을 잘 안 쓰고 이거를 행정, 지원과, 행정총괄 지원과 이렇게 정리한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 안에는 여러분들 인사팀도 있고 여러분들 격리팀도 있고 뭐 다 있거든요. 그럼 인사팀 자체를 얘기할 때는 거기 뭘 관장해? 인사의 관리 기능이죠. 격리팀은 재무에 관한 기능을 담당해야 안 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안에 지금 얘기한 총무과 아래에는 이렇게 각종 여러분들 인사팀 아니면 여러분들 격리팀 그다음에 조직 관리와 관련된 관리팀 이런 게 들어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교차 기능 조직은 과거는 총무과, 지금은 뭐라 그런다? 행정지원과를 얘기합니다. 행정지원과, 행정지원실, 행정지원국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2번 나온 거 보자. 내부적 비공식. 이건 공무원 스스로 통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비제도적 방법에 의해. 거기 세 번째 줄. 자, 관료제의 대표성 밑줄. 이따가 학습을 해. 그걸 대표 관료제라고 얘기합니다. 뭐란다? 대표 관료제. 이따가 학습을 해. 그다음에 기능적 책임. 아까 기능적 책임 기억나?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업무 윤리에 따라 행동해야 할 책임. 기억나죠? 그 다음에 비공식 조직 공직윤리. 근데 이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통제의 기준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공직윤리도 한번 나왔잖아. 자, 그럼 여러분들 날개에 보시면은 바람직한 행정통제 방향이라는 게 나오죠. 그런적으로 외부에서부터 물어간다? 내부로. 속에서부터 물어간다? 적극. 속은 뭐야? 자기만을 통제하는 것. 적극은 부자기도 통제하는 것. 그 다음에 사후에서 사전이야. 거꾸로 보면 안 돼. 사후에서 물어간다? 사전적 통제. 그 다음에 일시가 바로 단속이야. 했다 안 했다 하는 아까 컨티니얼, 단속. 그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컨티니어스, 계속적인 통제. 그리고 공식에서부터 물어간다? 비공식적 절대적 통제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통제의 흐름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지문에서 가끔 나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현재 보자. 현재 보세요. 자, 감사원이 제가 행정감찰, 직무감찰한다고 얘기해서 그랬어요. 했죠. 근데 우리가 혼동을 많이 하는 게, 이 행정감찰하고 유사한 단어 가운데 행정감사라는 게 있어. 그래서 행정감찰은 어디서 하냐? 감사원. 행정감사는 각 부처가 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여러분들. 행정감찰은 감사원에 의하여 이렇게 나왔고, 두 번째 줄 끝에 처벌을 주 기능으로 한다. 근데 행정감사는 각 행정기관이 한다 안 한다? 하고 바로 그 위에 보시면은 결과의 시정을 주 기능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현실 보자. 여러분들 이 공무원 되잖아. 근데 중앙직에 근무하면은 자, 여기 보자. 우리가 중앙병무청은 각 지방의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지방병무청이 있어 없어? 인천지방병무청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 행정감찰도 딱 이렇게 사전에 이게 여러분들 정보가 흡수가 돼. 감찰은 행정감찰은 어디서 하는 게야, 그럼? 감사원. 그럼 이 감찰 뜨면은 점심시간에 나가서 밥도 안 먹어.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국가공무원법에는 어디 갔어요?
여러분 국가공무원법에는 페이지 666페이지를 펴봐. 맨 위에 직무상 의무라는 게 나와나. 이 국가공무원 의무인데 직장이탈 금지 의무란 말이 나와나. 나오잖아. 어? 이 앞에 지 봐봐. 앞에 지 맨 밑에 국가공무원법 규정이란 말이 나올 게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직장이탈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물론 여기 보자.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고 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점심 먹고 일일이 허락받고 안 나가지. 일일이 어떻게 허락받고 나가? 그냥 나가서 밥 먹고 오잖아, 여러분들. 관공서 앞에 여러분 식당 가서 밥 먹고 오잖아. 그러니까 워낙 이게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상관의 사전 허락을 받고 나가도록 돼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탈하는 것 자체도 뭐가 되는 게 위반되기 때문에 감찰 뜨면 안 나가요, 여러분들.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근데 감사 뜨면 나가서 밥 먹고 와. 왜? 감사는 처벌이야, 결과의 시정 조치야. 좋지. 그래서 당연히 점심시간 때 나가서 밥 먹고 오는데 이게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이게 금지사항이니까 다음부터는 식당,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점심 식사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시정조치 권고 정도 한다고 여러분들. 그래서 요 지금 얘기한 거 행정감찰과 감찰의 차이점 그렇게만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가세요. 알았습니까? 출제에 나온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 질문을 가끔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거 봤으면은 됐고 이제 넘겨서 658페이지 제3절에 대표 관료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표 관료제는 출제 빈출 형태 B급이야. 높다고 봐야 되겠지. 거기 여러분들 대표 관료제의 기능, 비판 이런 것들이 출제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자, 이건 이제 그동안 수업 들은 사람들 내가 수업 누누이 중간중간 대표 관료제가 뭔가 개념은 얘기했는데, 자, 선생님 보세요. 이게 별거 아니에요. 이거는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관료를 얘기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뭘 쓰냐? 특정 집단을 대표하기 위해 쓰는 것이 공직 할당을 활용을 해. 자, 무슨 말인가 보자. 전체 국민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전체 국민 가운데 10%다. 그럼 10%만큼 기초생활수급권자한테 공직을 할당시켜줘. 그럼 이 사람이 공무원 되고 난 다음에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표하는 관료가 돼야 한다. 되죠? 대표가 되죠. 전체 국민 가운데 장애인이 또 5%다. 그럼 장애인들한테 공직을 5% 할당을 시켜줘. 그럼 이 사람이 공무원 돼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정책도 만들고 정치를 해야 하네. 하죠? 대표가 되죠. 됐습니까? 대표 관료제는 자 워낙은 영국의 도널드 킹슬리가 1944년도 여러분 교재 도널드 킹슬리라는 사람이 나오죠. 책 제목이 대표 관료제라는 책을 만들어내. 여기서 대표 관료제의 개념을 최초로 언급을 하는데 거기 이제 개념이 쭉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외우지 마시고. 한 나라의 모든 경제, 종교, 성별, 지역, 인종, 전체 국민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례해서 관리의 구속을 갖는 관료제 이렇게 나서 안 나서.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근데 영국에서 대표 관료제가 등장한 이유는 자, 여기 보자. 영국은 전통적으로 4대 계급제 형태를 지휘했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수업 시간에 공부하시면 배운 거 기억날 게야. 인상이죠. 처음 나오신 분들 지금 들어본데 행정계급이 있고 집행이 있고 서기가 있고 서기부에서 4대 계급이야. 행정이 제일 높아. 근데 이 행정계급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대졸자만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도에 여러분 신분제도가 있어 없어? 뭐 브라만 계급, 크사트리아 계급이고 뭐 수토라 계급 그런 게 있잖아. 바이샤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건 여러분들 행정계급은 대학교 애들만 들어가. 고등학교 애들은 못 들어가. 웃기 안 웃겨? 웃기죠, 여러분들. 근데 이 행정계급 가운데, 그럼 대학교 있잖아? 이 대학도 그냥 여러분들 일반 대학들이 아니라 전체 82%, 2.5%가 옥스브리지,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 출신, 이들 주류파라 그래. 이들이 82.5%를 차지해. 그러니까 쉽게 10명 가운데 8.3명은 누구야?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 나온 애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럼 이 대학 출신이 아는 사람들 비주류파라 그래요. 그 비주류파들 자체가 굉장히 불만이 많아.
많죠. 그래서 이게 학력에 대한 지금 시정 차별 목적으로 대표 권리제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 제도는 없어졌어요. 영국에서 없었는데 어쨌든 간에 영국은 학력 차별을 지정하기 위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계급에 또 이게 한 게 비주류파 외에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한테도 공직을 할당시켜야 한다고 얘기한 게 킹스리예요. 미국은 여러분들 전통적으로 뭐 차별이 심해? 미국은. 그죠. 너무 인종차별이 심하잖아. 그래서 흑인들, 유색인종 같은 경우도 공직한테 일단 할당시키자. 그래서 이러한 인종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대표 권리제가 탄생을 합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응? 우리나라 뭘까? 우리나라는 뭐가 심해? 성차별. 성차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오늘은 뭐 공무원 되는데 성차별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위공무원이잖아. 고위공무원. 고위공무원. 자, 여기 보자. 여성 장관 자체가 최초로 노무현 정부 때 여성 장관이 등장을 해.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성 장관이 있었어. 정부 부처 가운데 여성 장관이 없어. 이게 문제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전무후무했다고. 이건 벌써 어디서 성에 대한 차별이 있는 게 없는 게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표 권리제가 한국서 탄생을 합니다. 자, 그게 들어보자. 영국은 뭐 차별을 극복? 학력차별. 자, 미국은 인종차별. 한국은 성차별. 이것도 출제해 나왔었지. 등장한 게 대표 관리제예요. 자, 근데 여기 보자. 그럼 지금 얘기한 이 대표 관리제 대표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적극적 대표성이 있고 또 하나 소극적 대표성이 있어요. 이 적극을 능동적 대표성, 실질 대표성, 정치 대표성, 정책 대표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극을 여러분들 뭐라 그러냐? 이걸 피동적 대표성, 비율 대표성, 출신 대표성. 이 형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거 뭐냐면 아까 얘기한 공직 할당 요거야. 전체 국민 가운데 장애인 10%. 이게 소극적 대표성이야. 자, 여러분 교재에 나와. 우리 교재에 그거 나오니까 거기 658페이지에 나오니까 좀 밑에 서고 상관없어요. 여기 보자. 선생님 보세요. 내가 장애인을 대표해서 관료가 됐어. 그럼 내가 공무원이 된 이유는 누굴 위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여기 보자. 정책도 만들고 어디 가냐? 정책도 만들고 정치하라고 만든 게 안 만든 게야? 만든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장애인 출신의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을 해. 그럼 이 사람이 장관이 된 이유는 왜? 장애인을 위하여 정책도 만들고 정치하라고 장관 시켜 안 시켜? 시키죠. 이게 적극적 대표성이야. 그럼 물어볼게. 대표 관리제의 본질적인 취지는 하단에 소극이야, 상단에 적극이야. 대표 관리제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목적은 여러분들 적극일까, 소극일까? 당연히 적극이죠. 비율을 주는 이유는 뭐를 위해서? 내가 대표하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려고 하기 위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름을 실질적 대표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재 658페이지 쌍가루 이번에 모습과 파악한 대표성에 의해 피동적 대표성, 거기 가로는 소극, 태도, 사회, 비율 다 같은 말이에요. 출신 성분이 태도를 결정한다. 태도 결정, 태도 대표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오른쪽 맨 위에 관료제의 구성에 반영한 수적 구성 정도의 비율 대표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능동 나온 거 봐. 적극, 정책, 정치, 실질. 관료 자신이 대표하고자 하는 집단, 장애인을 위하여, 여성을 위하여 하는 적극적인 행위. 됐습니까? 자, 봤습니다. 대표 관리제의 기능이 나오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나온 게 대표성 강화시켜준다. 공직 할당에 의하여. 자, 두 번째 내부 통제야. 선생님 보세요. 자, 농민이 있어. 대표 관리제에 공직에 들어왔어. 그럼 농민은 민중에 들어가 안 들어가?
경리는 민중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여러분들. 그럼 이 민중 통제를 관료제 내부로 유입을 한 게 안 한 게? 한 거지.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은, 자, 거기 맨 밑에 보자. 659페이지 맨 밑에 민중 통제를 정부 관료제에 내재화시킴으로써 내부 통제를 강화시킨다고 보는 거예요. 그 표현 이해했어요? 자, 여기 보자. 장애인이 있어. 바깥에 있지. 장애인 민중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공직 할당시킨 내부로 들어왔죠. 그럼 이제 내부에 들어와서 이제 장애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책들 만들고 하는지 감시 역할도 안 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부 통제 강화 두 번째로 한 거예요. 근데 다시 고개를 들어보자. 선생님 보자. 자, 중요한 거 한번 물어보자.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대표 관리제는 통제의 성격이 공식일까 비공식일까? 잘 생각해봐. 이게 좀 어려워. 공식화도 비공식화도. 공식, 여러분 판단.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비공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공식, 비공식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공식 할당 방법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한국 여러분들 균형 인사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인사 여러분들,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이게, 하여간에, 규칙인데, 거기에 여러분들, 장애인들 몇 프로, 또 기초생활수급자 몇 프로 해가지고, 프로테지가 법규로 규정이 돼 있어. 그럼 여러분들 공식으로 볼 수도 있겠지. 근데, 대표 관리제는 공식이 아니라 비공식으로 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기 보자. 대표 관리제는 선생님 보세요. 공식 할당 자체를 한 이유는 공적으로 뭐를 위하여? 이걸 위하여. 내가 장애인을 대표해서 관료가 돼서, 그러면 장애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정치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그러면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정치하는 것은 대표하는 관료의 내면적 자율적 의지에서 결정이 돼야 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대표 관리제를 시켰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여러분들 이제 공무원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언제 장애인이야? 나 이제 장애인 아니야? 나 공무원이야? 그리고 공무원의 행동을 평상시 행동으로 그대로 보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표 관리제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대표라는 사람들의 내면에 실질적 자율적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비공식으로 해서 그래. 선생님도 이거 비공식 부르는 건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게 붙이면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면 귀골이가 돼버려. 근데 학자들이 얘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객관적인 입장, 보편적 입장에 따라서 문제를 체킹해 줘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자. 자, what are you? Who are you? 위에 계속 뭐야? What are you? 당신은 뭐냐? 그대로 당신은 뭐냐 아니야? 이거 뭐야? 당신 누구인가? 그럼 당신은, 자, 그럼 여러분들은 뭐야? 여러분들 사람 아니야? 사람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수험생 아니야? 백수 아니야? 백조 아니야? 그러면 자 보자. 나는 인간이다. 보편성이죠. 나는 학생이다. 보편성이죠. 나는 백수다. 보편성 아니야? 근데 who are you는 뭐야? 당신 누구냐 이게야. 당신 누구냐 그러면 나는 사람이고 학생이고 백수인데 내가 현재 이래가지고 현재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 암흑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who are you는 뭐냐? 특수성, 개별성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 보세요. 선생님 보자. 그럼 이거 적지 마. 그럼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보편성의 근거에 문제를 내, 개별성이나 특성의 근거에 문제를 내. 보편성이에요, 여러분들. 보편성. 그러니까 아무리 소수의 학설 자체라든가 주장이 이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거기에 동조한다 하더라도 그걸 답으로 가면 안 돼. 보편적, 객관적인 것 갖고 답으로 찾아가야 돼. 자, 그럼 공무원 되면 여러분들 전체 국민을 위해서 여러분들 뭡니까? 봉사하고 업무를 처리해야 하네. 그럼 여러분들은 보편성의 근거에 봉사하는 자세가 필요해, 필요치 않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객관식 시험에서 답을 요구할 때는 특수성이나 개별성이 아니라 보편성의 근거한 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What are you야, what are you. Who are you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때는 여기에 근거해 자꾸 찾아가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표 관리제는 그래서 공식이야, 비공식이야? 비공식이다 이게야. 왜? 보편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 쌍그로 선물의 기회균등의 적극적인 보장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동안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식으로, 현재 보자. 장애인들, 기초생활수급권자 이런 분들은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최소수의 계층 아니야. 불안 소수 집단들 아니야. 현재 보세요. 경제적 약자는, 자, 요새 여러분 조국에 관한 논쟁이 심해 안 심해? 심하죠. 조국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여러분들 자산 자체가 평균 50억이라고 발표가 되고 있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를 갖고 있는 이사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얘기한 조국은 보수성에 근거한 특권 계층에 속하는 게 일반 서민이야. 특권 계층이야. 뭐 서울대라든가 뭐 고대 학생 일부가 촛불 집회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법무부 장관 자체를 여러분들 저쪽으로 사퇴하라고 막 그러잖아.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한 식으로 일반 서민이 아닌 지금 특권 계층 아니냐 이게야. 따라서 조국의 딸 자체는 그러한 아버지의 특수한 지위 자체를 뒷배경으로 해가지고 지금 얘기한 식으로 각종 의학 전문 대학원에도 입학을 한 거고, 또 각종 여러분들 상을 받은 게 아닌가?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성불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 지금 매스컴에서 나오는 사실 자체가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그 매스컴의 보도 자체가 사실이건 허위건 간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 안 느껴요? 안 느껴요? 조국이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그걸 떠나서 얘기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사회적으로 여러분들 뒷배경이 강한 사람들은 쉽게 공무원이 되기도 하고, 쉽게 여러분들 기업체 들어가고, 쉽게 좋은 대학도 가고, 그래, 안 그래? 그런 경우 허다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표 관리자는 뭐냐면은, 근데 경쟁이 약자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뒷배경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그들한테 공직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배려하자고 봐, 그런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기회균등의 적극적인 보장에 해당되는 거예요. 또 하나, 현실에 보자.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러분들 능력과 실적은 바로 뭐와 비례해? 자본과 비례하죠. 자본이 가진 사람일수록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많이 가져 안 가죠. 여러분들 우리가 강남의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여러분들 조사한 결과 그래서 몇 년 얘기지만은 전체 48%가 서울특별시 강남에 사는 애들이야. 지역이. 강남 출신들. 48%가. 그러면 여러분들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비강남이라든가 기타 여러분들 서울특별시 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경제력과 비교해 볼 때 아주 월등한 위치를 차지하네. 지금 여러분들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지금 30평대 아파트가 20억이 넘는다고. 30평대 아파트가 20억이 넘어요. 자, 우리 인천에, 우리 여기 미주얼구 주안에 있는 여러분 30평짜리 아파트 얼마예요, 여러분들? 한 10년 된 거. 10년 된 거 한 10평짜리 얼마 할까? 한 3억밖에 안 할 거예요. 3억밖에. 서울은 강남에 10년, 20년 된 30평짜리 아파트가 20억이 넘어. 지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럼 그만큼 여러분 경제력이 뒷받침되다 보니까 그들의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많이 가지 안 가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돈이 없는 사람들은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가져 못 가죠. 못 갔죠. 그러니까 실적주의는 말은 능력과 실적에 따른 여러분 이명을 강조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실적과 능력은 바로 뭐다? 자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주의에서 파악하고 있는 기회균등은 지금 형식적인 기회균등으로 끝난다. 이게 바로 쌍가루 사물에 관한 표현이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쌍가루 5번은 얘기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대표 관리자의 기능들 읽고 이해 두시고, 자, 오른쪽 날개 하단에 대표 관리자는 민중 통제를 정부 관리제에 내재화시킬 수 있다. O야, X야. O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확보방안과 비판 나왔는데, 확보방안 고용평등 조치부터 임용할당점 읽어보시고, 첨삭 지도에 우리나라의 대표 관리자를 대표하는 게 바로 균형 인사를 얘기해요. 자, 균형 인사 나온 거 보자. 여성과 남성이 함께 차별 없이 일할 수 있게 하고 과학기 실력과 장애인의 공직 지출을 확대하며 인재 활용이 부처와 지역의 경계를 넘어 편중 없이 고루 이루어지도록 각 부분 간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강화시켜 더불어서는 균형발전사를 이룩하는 것을 균형인사라고 얘기하고, 인사혁신처에 균형인사 지침이 쭉 나와.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줄 밑줄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그 밑에 여성 공무원 인사관리, 그 밑에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그 밑에 끝에 이공계 공무원 인사관리, 그 밑에 대표 인력 뱅크제 밑줄, 그다음 그 밑에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밑줄, 그다음 그 밑에 여러분들 끝에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 밑줄, 그 다음에 그 밑에 사회통합형 인사관리 밑줄. 자, 그럼 저 밑줄 친 내용들을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자꾸 읽어보시고 거기다 적어놔. 국가유공자 X라고 적어놔. 자, 우리나라 인사혁신처 균형인사 지침에는 국가유공자 균형인사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 그 내용 다 외워야 합니까? 외우지 마세요. 지금 얘기한 거 한번 미친 것만 읽어보고, 균형인사 지침에는 국가유공자 균형인사는 없습니다. 선생님 보자. 국가유공자 균형인사는 선생님 보세요. 균형인사를 얘기할 때는 좀 사회적인 약자들한테 공직을 할당시켜주는 거 아니야. 근데 국가유공자는 뭐냐면은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법률이 있어요. 예우에 관한 법률. 그러면 이건 뭐냐? 국가에 대한 공헌에 대한 보답으로 공직을 주는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공직 할당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공로에 대한 바로 아니면 공헌에 대한 보답으로서 공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균형인사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거 하나 좀 숙제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그럼 내려가서 대표 과제의 비판이 쭉 나오고 있는데, 자, 제일 먼저 실적주의와의 관계. 그럼 당연히 실적주의하고 여러분 충돌 관계 있어 없어? 있겠죠, 여러분들. 그 밑에 전문성. 선생님 보자. 여러분들 대표 관리제는 물어보게, 전문성이나 능력을 따져, 출신 성부를 따져. 출신 성부를 따지는 거야. 그럼 상적으로 능력 있고 여러분들 실력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공직에서 배제가 될 개연성이 크다 보니까 행정의 전문성을 저해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2번 별표해 두세요. 자, 3번도 별표. 출신 성불에 따른 정책 선호란 말이 나오죠. 자, 지금 얘기한 출신 성불에 따른 정책 선호란 말은 별게 아닙니다. 선생님 보자. 자, 나의 출신 성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장애인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래서 공무원 됐어. 그럼 장애인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정치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죠. 근데 이제 이제 공무원 됐으니까 나의 여러분들 현재의 신분은 공무원이야, 장애인이야? 공무원이야. 그럼 과거에 내가 장애인이었던 신분을 까마득하게 망각하고 그냥 공무원으로서 갖고 있는 일반적인 가치관이나 행태를 여러분들 갖게 됩니다. 장애인을 위해 정책을 만드는 관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출신 성분의 정책 선호와의 문제에 기기하는 건데, 화살표 놓고 써보나. 제2차 사회화. 제2차 사회화를 경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경시하고 있다? 제2차 사회화를 경시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4번 한번 읽어보시고 5번 나온 거 봐. 5번. 책임성 확보의 불확실성 나온 거 보자. 그럼 여기 보자. 아까 내가 장애인을 위해서 이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료의 사고로 여러분들 그냥 행동해버려. 그럼 진정한 장애인을 위한 책임 확보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보자. 여러분들 친구 가운데 외향적으로 볼 땐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 등급받고 공무원 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좀 여러분들 좀 부러워 안 부러워? 순간적으로 장애인이 되고자 하는 충동을 느껴 안 느껴? 아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쟤는 보니까 내가 볼 때 왜 여기 어깨 탈골되고 막 그런 애들 있거든요. 그 장애인 등급이나.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볼 때는 장애인으로 안 보여? 똑같이 정상적인 생활을 해. 근데 걔는 여러분들 장애인 등급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빨리 공무원이 돼.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차별을 받는 느낌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역차별 문제도 발생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6번에 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비판에 관한 내용들도 좀 숙지해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아까까지 봤으니까 배운 내용 잠깐 좀 정리하고 좀 쉬었다 갑시다. 자, 페이지 여러분들 654페이지. 자, 행정통제형의 외부하고 내부 공식과 비공식 나눠서 얘기했죠? 자, 그럼 물어보자. 민중통제는 외부 통제 가운데 공식이야, 비공식이야? 비공식. 그 페이지 하단에 NGO를 제5의 권력이라 그러죠? 매스컴을 뭐라 그래? 사회의 목탁이라고 얘기했다. 자, 입법 통제에 나온 것 좀 볼까? 제1의 통제자 나왔고 감시견 얘기했어 안 했어요? 했죠? 각종 여러분들 법률을 제정한다, 정책 결정한다, 의결한다,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자, 오른쪽에 한계 나온 거 보자. 행정의 전문성에 따른 제약이 있어 없어? 있죠. 또 하나, 정보의 비대칭성에 한계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사법통제는 물어보자. 자기 부자기를 다 대상으로 한다. OX. X. 자기만을 대상으로 하죠. 소극이야, 적극이야? 소극이야. 사전이야, 사후야? 사후. 이런 입법통제나 사법통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뭐가 등장해? 국민권익위원회. 하단에 스웨덴식 국민권익위원회 나온 거 보자. 의회의 기관이야, 행정부형이야? 의회의 기관. 신속하고 맨 밑에 저렴하고 공정한 처리가 가능하죠? 다음 페이지. 신청적 조사와 직권적 조사 가능하죠? 간접적인 통제야, 직접이야? 간접. 자기 부자기를 다 대상으로 한다. OX. 오, 그럼 적극이야, 소극이야? 적극. 헌법기관이야, 비헌법기관이야? 헌법기관. 옆 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헌법기관이야, 법률기관이야? 법률기관. 신청적 조사만 인정이 돼, 직권적 조사도 인정이 돼. 신청적 조사. 근데 직권적 조정은 가능하다. 맞습니까? 맞죠? 아까 얘기했잖아. 직권 조정 가능하다고. 행정부형이라 했죠? 자, ombudsman 자체를 얘기했다는 자, 이게 보자, 여러분들. 감사원에서 이미 감사 척선상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대상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도 대상에서 제외. 자, 물어보자. 감사원 조사 대상. X, 중앙선관위. X, 국회. X, 지방의회. X, 헌법재판소. X, 법원. X라고 얘기했어요. 자, 넘겨보자, 여러분들. 대표관리제. 여러분들, 영국의 대표관리제는 뭐의 차별을 시정하기에? 학력차별. 미국은 인종차별. 한국은 성차별.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옆 페이지에 기능에서 내부 통제에 들어가, 외부 통제야? 대표관리제 내부 통제, 외부 통제야? 내부 통제. 공식이야, 비공식이야? 비공식. 자, 넘겨보자, 여러분들. 자, 우리나라 균형인사 지침에는 국가유공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 자, 맨 밑에 여러분들 비판 나온 거 있죠? 실적주의하고 충돌관계에 있다. OX. 오죠. 행정의 전문성 저해한다. 자, 여기 보자. 제2차 사회화를 지나치게 중시하고 있다. X죠. 경시하는 거죠. 지나치게 중시하는 게 아니지. 자, 그리고 여러분들 책임 확보 불확실하고 역차별 문제 발생을 해야 하네. 발생한다는 단점 내보되어 있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또 제4절 파트부터 또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자.